며느리가 없어졌어요. 우리 며느리가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새벽 4시 37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긴급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자는 이 집의 시어머니 박순자 씨, 당시 68살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 윤정 씨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스토리박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일 먼저 미스토리박스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3시 22분경 윤정 씨는 남편에게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남편 이재훈 씨는 출장으로 부산에 내려가 있었고 윤정 씨는 평소처럼 잠들기 전 안부 전화를 건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화 내용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대화였다고 남편은 진술했습니다. 통화 시간은 정확히 2분 48초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윤정 씨의 마지막 음성이 되었습니다. 오전 4시 10분경 같은 층에 거주하는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말합니다. 무언가 끌리는 듯한 소리,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밤중에 며느리가 외출할 리 없다고 생각해 다시 잠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20분쯤 지나도 계속 마음이 불편했고 결국 며느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자 박 씨는 비상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가 오전 4시 35분경으로 확정됩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침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 이름을 부르며 집안을 살폈지만 윤정 씨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간 박 씨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침대였습니다. 이불은 한쪽으로 흐트러져 있었고 베개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윤정 씨의 휴대폰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과의 통화 기록이 마지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갑도 신분증도 자동차 키도 모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현관 쪽으로 시선을 돌린 박 씨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신발장 앞바닥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른 흙이 아니라 약간 축축한 흙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정 씨의 신발은 모두 제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실내화를 신고 나간 것인지 아니면 맨발로 나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는 윤정 씨가 입던 잠옷 겉옷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안에 입는 민소매 잠옷만 입고 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11월 중순 새벽 기온은 영하 2도였습니다. 그런 날씨에 얇은 옷차림으로 밖에 나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물컵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수면제 포장이 찢어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윤정 씨는 불면증으로 가끔 수면제를 복용했다고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약을 먹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물컵에는 물이 반쯤 남아 있었고 컵 표면은 차가웠습니다. 오전 4시 37분 박순자 씨는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시간은 오전 4시 52분이었습니다. 초동조사에서 집안에는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오전 3시 58분경 아파트 로비를 지나가는 한 여성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얇은 옷차림에 맨발인 것으로 추정되는 그 여성은 윤정 씨와 체구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얼굴 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여성은 정문이 아닌 후문 쪽으로 걸어갔고 오전 4시 3분 후문 CCTV에 마지막으로 찍힌 뒤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윤정 씨의 행적은 어떤 카메라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색견이 투입되었지만 후문에서 200m 지점의 야산 입구에서 흔적이 끊겼습니다. 남편 이재훈 씨는 새벽 5시 21분 경찰의 연락을 받고 부산에서 곧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어떤 이상 징후도 없었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최근 부부 싸움도 없었고
경제적 어려움도 없었으며 건강상 문제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며칠 전부터 아내가 잠을 잘 못 잔다고 했던 것이 기억난다고 말했습니다. 일출 시각인 오전 7시 8분이 되자 수색 범위는 더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윤정 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왜 새벽에 집을 나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단 하나 35살의 한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오전 9시 15분 수원 영통구 관할 경찰서 조사실에서 첫 번째 공식 진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술자는 신고자이자 목격자인 박순자 씨였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카디건을 단정하게 여미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고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너무 침착했습니다. 담당 형사 최민석 경위는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최근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그날 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 씨는 천천히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와는 사이가 좋았다고 했습니다. 아들 부부와 같은 층에 따로 살면서도 매일 얼굴을 보며 지냈고 서로 챙기며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전날인 11월 16일 저녁 8시경 박 씨는 며느리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들이 출장 간 사이 며느리가 혼자 있으니 같이 먹자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녁 메뉴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였습니다. 식사는 오후 8시 40분경 끝났고 윤정 씨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상태는 평소와 다름없었다고 박 씨는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확인한 아파트 복도 CCTV에는 다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8시 43분 윤정 씨가 시어머니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어갔고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다는 시어머니의 말과는 달리 그 모습은 뭔가 불편한 일이 있었던 사람의 걸음걸이였습니다. 오전 10시 2분 형사는 새벽 시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새벽 4시 10분경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뭔가 끌리는 소리, 그리고 문 여닫는 소리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집에 가봤고 문을 열었을 때 이미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혼자 새벽에 나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 시간에 집을 나갔을 것 같으냐고. 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 잠이 안 와서 산책을 나간 게 아닐까. 며느리가 원래 불면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하의 날씨에 얇은 옷차림으로 휴대폰도 두고 나갈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는 선뜻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며느리도 많이 힘들어했을 거라는 애매한 말만 반복했습니다. 오전 10시 27분 형사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그날 밤 며느리와 다툰 적이 있느냐고. 박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와는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고, 서로 존중하며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다른 조사실에서는 이웃 주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위층에 사는 김영희 씨는 전날 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11시 30분경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위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서 흔한 생활 소음이라 생각하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오전 11시 8분 박 씨의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형사는 휴대폰 통화 기록에 대해 물었습니다. 당일 새벽 3시 22분 며느리가 아들에게 전화했을 때 박 씨는 뭘 하고 있었냐고. 박 씨는 자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며느리가 통화하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벽이 두꺼워서
옆집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구조상 박 씨의 침실과 며느리 부부의 침실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었습니다. 통화 목소리가 들릴 만한 거리였습니다. 더구나 며느리가 실종되기 불과 30분 전의 일인데 정말 아무것도 듣지 못했을까요? 형사는 메모를 하며 박 씨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35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추가 CCTV 영상이 전달되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카메라였습니다. 전날 밤 11시 47분 박순자 씨가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걸어갔고 거기서 약 4분간 머물다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정 무렵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형사가 이 영상에 대해 물었을 때 박 씨는 잠깐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다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서 버리러 갔다고 했습니다. 밤늦게 버린 건 그때까지 깜빡하고 있다가 잠들기 전에 생각나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닐봉지 안에 정확히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12시 10분 진술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박 씨는 의자에서 일어서며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며느리를 꼭 찾아달라고, 며느리는 착한 아이라고, 자기도 며느리가 너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형사 최민석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박 씨의 눈에서 실제로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조사실 밖 복도에서 박순자 씨는 아들 이재훈 씨와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밤새 수색에 참여했다가 잠깐 경찰서에 들른 참이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보자 그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윤정이가 정말 혼자 나간 거냐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박 씨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며느리가 혼자 나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믿고 싶은 마음과 뭔가 이상하다는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어머니를 피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자신의 어깨 위에 놓인 그 순간 그는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무언가 잘못했을 때 어머니가 보이던 그 표정, 침착하지만 두려운 그 표정을. 오후 1시 20분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정 씨의 흔적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서서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쪽으로. 박순자 씨의 진술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녀가 말하지 않은 것들, 그 침묵 속에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오후 2시 40분, 이재훈 씨는 경찰서 복도 끝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림자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손에 든 종이컵의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컵을 응시하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지 11시간이 지났습니다. 담당 형사가 추가 진술을 받기 위해 그를 불렀습니다. 오후 2시 55분 조사실 문이 닫혔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부인과 시어머니의 관계는 실제로 어땠느냐고. 이재훈 씨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적어도 자신이 보기에는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형사가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나 다툼은 없었느냐고. 이재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가 있을 때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아꼈고 아내도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그는 문득 멈칫했습니다. 자기가 있을 때는
그렇다면 자기가 없을 때는 어땠을까요? 오후 3시 10분 형사는 이웃의 증언을 언급했습니다. 전날 밤 11시 30분경 아래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 말입니다.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울음소리 같은 것. 이재훈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자신은 부산 호텔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윤정이는 자신에게 전화하지 않았을까?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며느리에게 손을 대신 적은 없었느냐고. 이재훈 씨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28분 잠시 조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재훈 씨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수척하고 창백하고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그는 거울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친구와 싸워서 코피를 흘리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보더니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상처를 씻어주며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때렸느냐고. 그는 친구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손이 갑자기 그의 팔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먼저 건드린 거 아니냐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겁이 났습니다. 결국 자신이 먼저 친구를 밀쳤다고 실토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절대 용납 안 한다고, 잘못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이재훈 씨는 그날 저녁 밥을 굶었습니다. 어머니는 잘못을 반성하라며 그를 방에 가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이 열렸고 식은 밥 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지,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걸.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무섭지만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후 3시 45분 이재훈 씨는 다시 조사실로 돌아왔습니다. 형사는 새로운 질문을 꺼냈습니다. 부인이 최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느냐고. 이재훈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난달, 아니 지난 몇 달 동안 아내는 확실히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줄었고 말수도 적어졌습니다. 한 번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느냐고, 힘든 일 있으면 말하라고.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피곤하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 뭔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후 4시 2분 형사가 물었습니다. 부인이 시어머니를 무서워하거나 피하는 기색은 없었느냐고. 이재훈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 두 사람은 잘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기억이 스쳤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을까,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가 거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던 날이.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드라마 보다가 감동해서 운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옆집에서 나와 현관 앞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아내는 그 소리에 움찔했습니다. 이재훈 씨는 조사실에 앉아 그 기억을 곱씹었습니다. 왜 자신은 그때 더 묻지 않았을까요? 왜 아내의 눈물을 그냥 넘어갔을까요? 혹시 알고 있었던 걸까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인정하기 싫어서, 어머니를 의심하기 싫어서 모른 척한 건 아니었을까요? 오후 4시 20분
형사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부인의 실종에 어머니가 연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재훈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낳아준 사람입니다. 평생 자신을 키우고 희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람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말처럼. 형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재훈 씨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오후 4시 38분 이재훈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물었습니다. 경찰이 뭐라고 하더냐고. 윤정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냐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이재훈 씨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며느리는 돌아올 거라고. 다 괜찮아질 거라고. 전화를 끊은 후 이재훈 씨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 괜찮아질 거라는 그 말. 그 말은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였을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의 가족 안에 무언가 깊고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이 아내를 삼켜버렸다는 것. 오후 5시 10분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재훈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채로 남아야 할까요? 어머니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의심해야 할까요? 아내를 찾기 위해서라면 어머니마저 의심해야 할까요? 그는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믿음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18일 오전 10시 15분 실종 사건 발생 30시간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확대했습니다. 단순 실종이 아닐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건 당일 밤 목격자나 참고인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형사들은 박순자 씨와 윤정 씨가 살던 층은 물론 위아래층 주민들을 일일이 방문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3분 형사 최민석은 바로 아래층 402호 현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정미선 씨였습니다. 그녀는 이 아파트에서 7년째 살고 있었고 위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대략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형사가 신분을 밝히자 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자 정 씨는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위층 며느리가 실종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보다는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예상했다는 듯한 혹은 확인된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오전 11시 18분 형사가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인 11월 17일 새벽 혹은 그 전날 밤에 이상한 점을 목격하거나 들은 게 있느냐고. 정미선 씨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있다고, 분명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일찍 잠들었다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진술했습니다. 시간은 11월 16일 밤 11시 27분경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정 씨는 시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시간이 정확했습니다. 처음 들린 소리는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 마치 무거운 물건이 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엔 뭔가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구를 옮기는 것 같기도 했고 아니면 사람이 바닥에 질질 끌려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말하는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명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애원하는 것 같기도 했고 항변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높은 톤의 목소리 뒤로 낮은 톤의 목소리도 섞여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오전 11시 35분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들이 누구였을 것 같으냐고. 정 씨는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위층 며느리와 시어머니였을 거라고 했습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와 나이든 여자 목소리였다고 확신했습니다. 남자 목소리는 없었다고, 그건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밤 11시 32분경으로 추정되는 시간, 날카로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이나 유리컵 같은 게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정 씨는 깜짝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깨울까 망설였지만 남편은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더 또렷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이었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비명. 정 씨는 그 소리를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갑자기 공격당한 것처럼 혹은 극도의 공포에 질린 것처럼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 비명은 금방 잦아들었고 이후로는 다시 낮은 목소리들만 들렸습니다. 오전 11시 48분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떤 소리가 더 들렸느냐고. 정 씨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약 10분 정도 조용했다가 다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 같기도 했고 뭔가 끌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 여닫는 소리가 여러 번 들렸습니다. 현관문인지 방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누군가 집안을 바쁘게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정 씨는 다시 무거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복도 쪽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현관 쪽으로 가서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각도상 위층 현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군가 복도를 걷는 발소리는 들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걷는 발소리였습니다. 오후 12시 5분 형사는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정미선 씨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이웃과 갈등을 빚고 싶지 않았고 혹시 자신이 오해한 건 아닐까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아무렇지 않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경찰차가 오고 구급차가 오는 걸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전날 밤 들었던 소리들이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됐다고, 진작 신고할 걸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12시 22분 형사는 추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평소 위층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어떻게 보였느냐고. 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며느리는 항상 공손하게 인사했고 시어머니도 웃으며 받아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며느리의 미소가 진짜 미소 같지 않았다고, 마치 억지로 짓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있을 때 며느리는 말수가 극도로 줄어들었다고, 거의 대답만 하는 수준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후 12시 38분 정 씨는 한 가지 더 기억나는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쯤 전이었을까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걸어오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팔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의 힘이 보통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팔에 시어머니 손가락 자국이 하얗게 눌려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때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는데 며느리의 눈빛이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호소하는 것 같기도 했고 도움을 청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무심코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좀 피곤해서 그래요. 제가 잘 돌볼게요. 그리고 며느리를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오후 12시 55분 진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형사는 필요하면 추가로 연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미선 씨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며느리를 꼭 찾아달라고. 그 사람은 분명 도움이 필요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그때 좀 더 신경 썼더라면,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후회했습니다. 형사가 아파트를 나서면서 고개를 들어 502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집 거실 창문은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11월 16일 밤 11시 30분경 그 집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릇이 깨지는 소리, 비명소리, 그리고 무언가 끌리는 소리. 그 소리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후 1시 20분 형사는 차에 앉아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이웃의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윤정 씨가 실종되기 약 4시간 전 그 집에서는 분명히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은 폭력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박순자 씨가 진술한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왜, 그리고 그 거짓말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형사는 시동을 걸며 다음 행선지를 생각했습니다. 위층 주민도 만나봐야 했고 다른 증인들도 더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박순자 씨를 다시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압박을 좀 더 가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그녀의 입에서 나올 것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19일 오전 9시 40분 실종 사건 발생 53시간째를 맞이했습니다. 경찰 수사본부는 윤정 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팀에 의뢰했습니다. 휴대폰은 실종 당일 침실 협탁 위에서 발견된 그대로였습니다. 전원은 꺼져 있었지만 배터리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포렌식 전문가들은 삭제된 파일까지 복구할 수 있는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오전 11시 15분 첫 번째 복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갤러리 폴더에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11월 10일부터 16일 사이에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 중 일부가 삭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삭제된 시각은 11월 16일 밤 11시 50분경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윤정 씨가 실종되기 약 3시간 전이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포렌식 팀은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총 7개의 사진과 3개의 동영상이었습니다. 형사 최민석은 복구된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장의 사진들은 일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음식 사진, 거실 풍경, 창밖 하늘.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6번째 사진에서 형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11월 14일 오후 6시 23분에 촬영된 사진이었습니다. 윤정 씨의 왼쪽 팔뚝이 클로즈업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팔뚝에는 선명한 멍 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세게 쥔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후 2시 5분 형사는 동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11월 12일 오전 10시 40분경에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영상 길이는 42초였습니다. 화면에는 윤정 씨의 거실이 보였습니다. 카메라는 소파 쿠션 사이에 숨겨진 듯 고정되어 있었고 거실 전체가 프레임 안에 들어왔습니다.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 박순자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윤정 씨가 부엌에서 나와 인사했습니다. 박 씨는 반찬을 건네며 뭐라고 말했습니다. 음성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립리딩으로 대략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먹어봐. 내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윤정 씨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박 씨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살이 빠진 것 같은데 제대로 못 먹나? 윤정 씨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우리 아들 밥은 제대로 챙겨주고 있어?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윤정 씨는 당연히 챙겨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래, 근데 우리 아들이 요즘 피곤해 보이던데 집에서 편히 쉬지도 못하나? 윤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오후 2시 18분, 형사는 두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11월 15일 오후 9시 10분경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길이는 1분 37초였습니다. 같은 거실, 같은 각도였습니다. 이번에도 박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윤정 씨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부엌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재훈이 저녁은 먹었어? 윤정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같이 먹었어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근데 너 요즘 우리 아들한테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윤정 씨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얼굴이 안 좋다고. 집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윤정 씨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남편이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피곤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마.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나는 다 안다고. 윤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아니에요. 저는... 박 씨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시집 와서 고작 3년밖에 안 됐으면서. 그리고 윤정 씨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윤정 씨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다시 끊겼습니다. 오후 2시 35분, 형사는 마지막 세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11월 16일 밤 11시 8분에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윤정 씨가 실종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영상 길이는 3분 51초였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거실이었지만 조명이 어두웠습니다. 거실 스탠드 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영상은 박 씨가 현관문을 3개 열고 들어오는 장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윤정 씨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박 씨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내팽개쳤습니다. 이게 뭐야? 윤정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봉투를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습니다. 박 씨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우리 집안일에 손대지 말라고 했지? 윤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도와드리려고. 박 씨가 비웃었습니다. 도와? 내가? 내 주제에? 분위기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박 씨는 윤정 씨에게 다가가며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돼. 내 의견 같은 거 필요 없어. 알겠어? 윤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알겠냐고. 윤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입에서 다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집 식구예요. 저도 의견을 말할 권리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 씨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윤정 씨의 뺨이 돌아갔습니다. 오후 2시 47분, 형사는 숨을 멈춘 채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윤정 씨는 뺨을 감싸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박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권리? 내가 무슨 권리가 있어.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이야. 잊지 마. 그리고 윤정 씨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윤정 씨가 아파하며 몸을 비틀었지만 박 씨는 놓지 않았습니다. 내 말 잘 들어.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 생각하지 마. 박 씨는 윤정 씨를 밀쳤습니다. 윤정 씨는 뒤로 휘청거리며 소파에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현관으로 걸어가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우리 아들한테는 말하지 마. 너도 알지?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윤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영상은 3분 51초에서 멈췄습니다. 그 후 윤정 씨는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고 영상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40분 후인 11시 50분경 이 영상은 삭제되었습니다. 누가 삭제했을까요? 윤정 씨 본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오후 3시 10분 형사 최민석은 의자에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며느리를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윤정 씨는 그 증거를 남기려 했습니다. 카메라를 숨겨두고 녹화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11월 16일 밤 11시 50분 그 영상들은 삭제되었습니다. 윤정 씨가 스스로 삭제했을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애써 녹화한 증거를 왜 지우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가 지웠다는 뜻입니다. 윤정 씨의 휴대폰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사람. 그 시간에 윤정 씨와 함께 있었던 사람. 오후 3시 28분 형사는 수사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박순자 씨를 긴급 재소환해야 한다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었습니다. 윤정 씨는 도움을 청하려 했습니다. 영상으로, 사진으로, 증거로 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삭제되었고 그녀 자신도 사라졌습니다. 형사는 복구된 영상 파일을 USB에 저장하며 생각했습니다. 윤정 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 살아있을까요? 그리고 박순자 씨는 그날 밤 영상이 끝난 후 정확히 무엇을 했을까요? 답은 이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를 다시 조사실로 불러 마주 앉히는 것. 그리고 이번에는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19일 오후 4시 50분 박순자 씨는 다시 경찰서 조사실로 소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임의동행이 아니었습니다.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회색 코트를 입고 조사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가방 손잡이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형사 최민석은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화면은 꺼진 상태였습니다. 형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순자 씨, 오늘은 좀 더 솔직하게 얘기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오후 5시 3분 형사는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11월 16일 밤 며느리와 다툰 사실이 있습니까? 박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형사는 메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아래층 주민이 그날 밤 11시 30분경 다툼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씨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잘못 들으신 거겠죠? 우리는 싸우지 않았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릇 깨지는 소리도 들렸다고 하던데요. 그것도 잘못 들은 겁니까?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설거지하다가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린 거예요. 우리 집에서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시간이 좀 이상하네요. 밤 11시 30분에 설거지를 하셨다는 건가요? 박 씨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네. 저녁 식사가 좀 늦었어서요. 형사는 더 파고들지 않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오후 5시 18분 형사는 노트북 화면을 켰습니다. 박순자 씨, 이제 중요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영상 플레이어가 떠 있었습니다. 형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11월 16일 밤 11시 8분에 촬영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박순자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영상 속에서 자신이 윤정 씨를 다그치는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소리치는 목소리, 뺨을 때리는 모습, 팔을 거칠게 붙잡는 장면, 모든 것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조사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약 20초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것도 잘못 본 겁니까?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35분, 형사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박순자 씨, 며느리를 때렸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인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 영상이 찍힌 후 몇 시간 뒤에 며느리는 실종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순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기다렸습니다. 박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오후 5시 48분, 박순자 씨의 진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안일에 참견을 했어요. 제가 처리하던 일에 말이에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며느리 주제에 감히.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집에 찾아가신 겁니까?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마디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선을 지키라고, 자기 위치를 알라고 말이에요.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때리셨습니까?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손이 나갔어요.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오후 6시 5분, 진술은 더 구체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며느리가 저한테 대든 게, 권리가 있다고 말한 게. 박 씨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갔어요. 며느리 집에. 형사가 물었습니다. 몇 시쯤이었습니까? 박 씨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1시 반쯤. 아니, 11시 40분쯤 됐을 거예요. 그 시간은 윤정 씨가 남편과 마지막 통화를 하기 약 2시간 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놀라는 것 같았어요. 박 씨는 천천히 그날 밤을 회상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시집와서 분수를 지키라고.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말했어요. 자기도 힘들다고,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오후 6시 22분, 박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집을 나가고 싶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우리 아들한테 말하겠다고. 박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며느리를 사랑하는데, 며느리가 떠나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건데.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며느리한테 다가갔어요. 그러지 말라고, 생각을 다시 하라고 말했어요. 근데 며느리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계속 집을 나가겠다고. 박순자 씨는 두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 손이 며느리 목을 잡았어요. 조사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형사는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며느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후 6시 38분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 씨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구급차를 불러야 하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근데 그러면 제가 감옥에 가잖아요.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고요? 그녀는 얼굴을 감싸며 계속 말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며느리가 조금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희미하게요. 저는 며느리를 침대로 옮겼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잠시 후에 다시 가보려고 했어요. 상태를 확인하려고요. 오후 6시 55분 박 씨의 진술은 더욱 충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새벽 1시쯤 다시 가봤어요. 그런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사가 재촉했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침대에 없었어요. 어디론가 간 거예요. 형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의식을 되찾고 스스로 어딘가로 간 겁니까?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며느리 신발도 없고 저는 급하게 아파트 주변을 찾아봤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오후 7시 10분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가 넘어서 신고하신 겁니까?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오지 않아서요.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서 경찰을 부른 거예요. 형사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 진술에서 왜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왜 며느리와 다툰 사실을 숨기셨습니까? 박순자 씨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제 잘못 때문에 며느리가 다쳤는데 그걸 말하면 저는 끝이잖아요. 우리 아들도 끝나고요. 그래서 숨긴 거예요.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저는 정말 며느리를 찾고 싶었어요.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발 무사하길 바랐어요. 오후 7시 28분 형사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순자 씨, 정말 며느리가 스스로 집을 나간 겁니까? 혹시 다른 일은 없었습니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새벽 1시에 갔을 때 이미 없었어요. 저는 그 이후로 며느리를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형사는 그녀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술에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CCTV에 찍힌 시간과 맞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윤정 씨가 목을 조르는 폭행을 당한 후 의식을 잃었다가 스스로 어딘가로 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오후 7시 45분 박순자 씨는 조사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귀가 조치되지 않았습니다. 유치장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긴급 체포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혐의는 폭행치사 혹은 살인. 이제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진실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윤정 씨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박순자 씨의 진술은 정말 전부였을까요? 밤 8시 20분 수색팀은 다시 출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주변이 아니었습니다. 박순자 씨의 집, 그리고 윤정 씨의 집을 정밀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 더 많은 증거가 숨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거짓말의 파편 사이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오전 8시 30분 국과수 감식팀과 경찰 수색팀이 502호 윤정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실종 사건 발생 76시간째였습니다. 박순자 씨가 구속된 지 12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수색팀은 루미놀 시약과 자외선 검사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혈흔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전 9시 10분 거실부터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루미놀 시약을 뿌리자 소파 옆 바닥 일부가 푸른빛으로 반응했습니다. 혈흔이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누군가 깨끗이 닦아냈지만 미세한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감식팀은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DNA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침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대 시트는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지만
매트리스 가장자리에서 루미놀 반응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침대 위에서 출혈이 있었고 그 흔적을 지우려 했던 것입니다. 형사 최민석은 메모하며 생각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며느리가 스스로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혈흔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35분 수색팀은 욕실로 이동했습니다. 배수구를 열어 확인했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면대, 변기, 욕조 모두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흔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마치 누군가 철저하게 청소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전 11시 20분 수색팀은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윤정 씨의 집은 5층이었고 발코니는 작은 창고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낡은 이불,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빈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팀원 한 명이 바닥을 살피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 좀 이상한데요? 발코니 창고 바닥 한쪽 모서리, 타일 사이 틈새에 갈색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감식팀이 다가가 확인했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혈흔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이 많지 않았고 이미 마른 상태였습니다. 며칠은 지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전 11시 48분 팀원들은 창고에 쌓인 물건들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드러내고 박스를 옮기고 오래된 선풍기를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 구석, 벽과 바닥이 만나는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닥 타일 한 장이 약간 들떠 있었습니다. 형사 최민석이 직접 다가갔습니다. 타일을 손으로 눌러보니 움직였습니다.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타일을 들어 올렸습니다. 타일 아래에는 약 30cm 깊이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원래 배관 점검을 위한 공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오후 12시 5분 형사가 휴대폰 라이트를 비추며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보였습니다. 천으로 감싸인 형체였습니다. 형사는 즉시 뒤로 물러나 수색팀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팀장이 다가와 함께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급히 추가 인력을 요청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국과수팀이 도착했습니다. 발코니는 완전히 통제되었고 정밀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천으로 감싸인 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성인 한 명의 무게였습니다. 천을 펼치는 순간 모든 이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곳에는 윤정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얇은 잠옷 차림이었고 몸은 웅크린 자세로 굳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목 부위에는 선명한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망한 지 며칠은 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론가 도망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줄곧 여기 자신의 집 발코니 창고 바닥 아래에 있었습니다. 오후 1시 10분 검시관이 도착했습니다. 현장 검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11월 17일 새벽 0시에서 2시 사이로 판단되었습니다. 직접 사인은 질식으로 추정되었지만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했습니다. 목에 있는 멍 자국으로 보아 외부 압박에 의한 질식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형사 최민석은 발코니 밖으로 나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76시간 동안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산을 뒤졌고 하천을 조사했고 CCTV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윤정 씨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여기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이곳에 숨겼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오후 2시 30분 윤정 씨의 시신이 조심스럽게 운구되었습니다. 남편 이재훈 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막았지만 그는 알아야 했습니다. 아내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그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쳤습니다. 오후 3시 15분 경찰은
501호 박순자 씨의 집도 재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도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평범한 노인의 집이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감식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실 장롱 서랍에서 윤정 씨의 휴대폰 충전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며느리 휴대폰 충전기가 있다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조각들을 맞추자 윤정 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였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누군가 도와주길. 오후 4시 40분 부엌 싱크대 아래 수납 공간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피가 묻은 걸레였습니다. 겉보기엔 깨끗해 보였지만 루미놀 반응에서 강한 양성이 나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지만 윤정 씨의 혈흔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표백제 여러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구매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후 5시 30분 형사 최민석은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박순자 씨를 다시 조사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스스로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정 씨는 발코니, 창고, 바닥 아래에 있었습니다. 누가 그녀를 그곳에 넣었을까요? 대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오후 6시 10분 조사실에서 박순자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어제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정 씨를 찾았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한 가닥 희망이 스쳤습니다. 어디서요? 살아있나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 집 발코니, 창고, 바닥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박순자 씨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럴 리가. 제가 새벽에 갔을 때는 없었는데. 형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소용없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씀하세요. 오후 6시 35분 긴 침묵 끝에 박순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목을 조른 후에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계속 말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며느리를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우리 아들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발코니 창고에 바닥 틈이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넣었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박 씨는 대답했습니다. 새벽 1시쯤요. 며느리를 옮기고 현장을 정리하고 그리고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 며느리가 실종됐다고 신고한 거예요. 저도 믿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살아서 어딘가로 간 거라고. 오후 7시 10분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정 씨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산책을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에 목숨을 잃었고 자신의 집 발코니 바닥 아래에 숨겨졌습니다. 76시간 동안 그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그녀를 찾아 헤매는 동안, 경찰이 산과 들을 수색하는 동안, 남편이 울부짖는 동안 그녀는 차가운 어둠 속에 홀로 있었습니다. 밤 8시 30분 박순자 씨는 정식으로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왜 끝까지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만은 지키고 싶었어요. 제가 한 일을 알면 아들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사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윤정 씨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35의 짧은 생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도움을 청하려 했던 그녀의 영상은 삭제되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차가운 진실과 무너진 가족,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비극뿐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윤정 씨가 발견된 지 26일이 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박순자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에는 몇몇 기자들과 이재훈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생기를 잃은 듯 창백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수갑을 찬 채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머리는 더 휘어졌고 등은 더 굽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박 씨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검사는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2023년 11월 16일 밤 11시 40분경 며느리 윤정 씨의 목을 손으로 눌러 질식시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발코니 창고 바닥 아래 공간에 은닉했으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현장을 청소하고 혈흔이 묻은 물건들을 세탁 및 폐기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여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국선 변호인은 박 씨를 위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속에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시신을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이는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재판장이 박순자 씨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을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며느리를, 윤정이를 죽인 건 저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겠다고 했을 때,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하니 그래서 제 손이. 박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느리를 죽이고 나서도 저는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알면 아들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며느리를 숨겼습니다. 제가 한 일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이재훈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 인생을 망쳐서 미안하다. 내가 사랑한 사람을 빼앗아서 미안하다. 엄마는 너를 지키려 했는데 결국 모든 걸 망쳐버렸구나. 이재훈 씨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배신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절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랬을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라는 명목으로 왜 그토록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오후 4시 15분 재판이 끝났습니다. 박순자 씨는 법정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재훈 씨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어머니가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눈 맞춤이었습니다. 2024년 2월 8일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순자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며느리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했으며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비록 우발적 범행이라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으나 범행 후 은폐 행위는
계획적이고 치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도움을 청할 방법이 없었고 가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학대받아 왔습니다. 재판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모성애를 범행 동기로 주장하지만 그것은 왜곡된 애정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판결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20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한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24년 3월 12일 윤정 씨의 49제가 지켜졌습니다. 작은 절의 법당에 영정 사진이 놓였습니다. 사진 속 윤정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웃음은 이제 볼 수 없었습니다. 이재훈 씨는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윤정아,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알아차리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어. 나는 겁쟁이였어. 어머니와 너 사이에서 선택하기 싫어서 편한 쪽을 택했어. 그게 너를 죽인 거야. 그는 흐느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는 감옥에 있고 너는 이렇게 떠났고 나는 혼자 남았어. 가족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 사랑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 다만 한 가지는 알아. 내가 너를 진짜 사랑했다는 것. 그런데 그 사랑조차 너를 지키지 못했어. 법당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재훈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조용히 내렸습니다. 마치 세상이 윤정 씨를 위해 우는 것처럼 그는 생각했습니다. 윤정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편안한 곳에 있을까?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을까? 2024년 6월 이재훈 씨는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기억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고 어머니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사진 몇 장과 옷가지,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던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새 집에서 그는 아내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다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2023년 10월 12일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머님께 혼났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남편에게 말하고 싶지만 말하면 남편이 힘들어할 것 같다. 그냥 참자.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11월 8일 일기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매일 눈치 보며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집이 감옥 같아. 도망가고 싶다. 하지만 남편을 사랑한다. 그래서 떠날 수 없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나약함일까? 마지막 일기는 11월 15일이었습니다. 윤정 씨가 사망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내일 남편에게 말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 어머님과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싶다. 남편이 날 이해해 줄 거라 믿는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내일은 용기를 내야지. 이재훈 씨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윤정이의 내일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낼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오늘입니다. 윤정 씨가 세상을 떠난 지 거의 2년이 되어 갑니다. 박순자 씨는 여전히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이재훈 씨는 가끔 면회를 갑니다. 의무감에서일까요? 아니면 이해하려는 노력일까요? 그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어머니와 마주 앉으면 둘은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도 윤정 씨의 영정 사진을 집에 모셔두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앞에 물 한 잔을 올리고 인사를 합니다. 윤정아, 오늘도 잘 지내.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박순자 씨는 왜 끝까지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며느리를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고 경찰에게 허위 진술을 했을까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아들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왜곡되고 병든 집착이었을까요? 그녀는 아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며느리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아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그 선택은 결국 아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마지막 모성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한 여성의 생명이 사라졌고 한 가족이 산산조각 났으며 한 남자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윤정 씨는 도움을 청하려 했습니다. 영상을 찍고 사진을 남기고 일기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외침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고통받았고 어둠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웁니다. 가정 내 폭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피해자는 혼자 견디다가 결국 무너집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윤정 씨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흔적들, 그녀가 외쳤던 도움의 신호들, 그것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고, 누군가의 침묵 뒤에 숨은 비명을 들으라고. 박순자 씨는 20년을 복역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형벌은 평생 지속될 것입니다. 며느리를 죽였다는 죄책감, 아들의 삶을 망쳤다는 후회, 그것이 그녀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재훈 씨도 평생 질문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왜 그때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왜 아내를 지키지 못했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용기가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윤정 씨, 그녀는 이제 평안한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곳,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가 헛되지 않기를, 누군가에게는 경종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윤정 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끝나지 않은 슬픔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비극입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윤정 씨를, 그녀의 고통을, 그녀의 침묵을, 그리고 그 침묵이 외치던 마지막 메시지를. 제발 저를 잊지 마세요. 제발 다른 누군가는 저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 11월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윤정 씨 실종 사건의 전말을 들으셨습니다. 며느리는 집을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 발코니 바닥 아래 차가운 어둠 속에서 76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짓말로 쌓아 올린 성벽 뒤에 갇힌 채로 박순자 씨는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그 선택은 세 사람의 삶을 영원히 파괴했습니다. 며느리는 목숨을 잃었고 아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었으며 자신은 20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진실인지도 모릅니다. 괴물은 어둠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윤정 씨는 도움을 청하려 했습니다. 카메라로, 일기로, 멍든 팔뚝으로. 하지만 그 신호들은 너무 늦게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윤정 씨처럼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친구가, 동료가 말하지 못하는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리 바크스는 여기서 닫힙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각심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꼭 안아주세요. 미스터리 박스였습니다.